이번 공동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소감을 들어볼까요? 예, 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눈에 딱 들어오던데요. 첫 번째는 삼국 정상이 예. 각자의 역할을 잘 분배를 해서 발표를 했구나, 이 측면입니다. 이 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을 한 어떤 호스트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삼국 정상회의의 큰 그림을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향성과 큰 그림을 얘기해 줬고 안보, 경제, 보건, 과학 이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맡은 것은 디테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자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지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인상 깊었고요. 기시다 총리는 삼국 정상회의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장소적인 얘기도 좀 했고 공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통 분모가 있긴 한데 크게 보면 이 정도의 역할 분담을 했다. 이 얘기는 이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러한 플랫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간의 과정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조율이 굉장히 잘 됐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삼국의 이 새로운 협력체, 아키텍처의 성격 그 측면에서 각 정상이 부르는 어떤 용어, 개념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용어를 얼라이언스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자막으로는 아까 이제 번역상으로는 동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용어 사용이 그 이후부터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삼각 안보 체계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파트너십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동맹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이라는 얼라이언스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썼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제가 보기엔 동맹 수준의 어떤 버금가는 그러한 어떤 협력체가 되고 있다라는 메시지일 것 같고 그리고 동맹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느슨하게 해석을 하면 그런 측면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지 않았나. 어쨌거나 그러한 규정, 이 삼국 정상회의 규정에 대한 노력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는 삼국 정상회의가 신냉전 구도를 되레 강화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완화시킬 것인지 후자의 네. 경우가 사실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식 그 발표 때 어느 국가가 언급됐는지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당연히 언급됐어요. 네. 핵무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언급됐고 그 외에는 언급된 국가로 본다면 국가라기보다는 이렇게 집단체로서의 언급이 된 게 아세안,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이 언급이 됐거든요. 이제 지원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그리고 기자회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언급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사실은 신냉전 구도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려고 하는 내재적인 목표가 있고 그런 네. 메시지를 사실은 줬다 그렇게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뭐 기존에 좀 알려졌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좀 가장 눈에 띄었던,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이것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무엇이 차별화되느냐라는 질문에 개별 협력에서 포괄 협력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이런 개별에서 포괄 협력으로 가는 어떤 그 많은 다양한 의제를 사실은 구체화시키고 원칙으로 담아냈다. 그게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원칙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모두에서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 이제 그 발표 과정에서도 원칙과 정신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로 이 삼국 정상회의가 끝나면 여러 가지 담론이 형성되고 예. 어떤 것이 뭐 임팩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조야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눌 텐데 원칙과 정신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담론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안보 관련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안보 이외의 또 분야에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안보 사실은
한미일 3자 정상회의를 통해서 성과를 낸 게 최초로 낸 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좀 내다가 아주 포괄적으로 북한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성과를 낸 게 사실은 작년 푸놈펜 성명이거든요. 예. 그 푸놈펜 성명에 보면 다양한 의제가 많이 있어요. 뭐 경제 안보도 있고 뭐 기술 협력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서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겪었던 측면에서 선진국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공통분모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플러스해서 글로벌 노스예요.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상반되는 개념으로 글로벌 노스, 즉 선진국인데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또 첨단 기술 AI 뭐 이런 측면도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기술, 첨단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현상 변경 시도하는 국가들이 이런 기술을 군사적인 어떤 그 무기, 자산으로 전환하거든요. 그런 것을 차단할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도 언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푸놈펜 성명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수 네, 있습니다.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 발표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에서도 북한 납북 문제 그리고 북한과 또 대화가 열려 있다라는 발언도 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이십니까? 사실 기시다 총리가 국내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예. 일본자 납북 문제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요한 이슈로 오랫동안 가져왔었고 그것을 해결하는 국가가 정치력이 결국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그게 이제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신뢰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북한하고는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동시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상세를 하고 비핵화하라고 압박을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담대한 구상의 기반은 대화의 어떤 그 의미를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의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 기자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한 질문 중에 한국에서는 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답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셔틀 외교가 시작이 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시작은 어떤 단초를 마련했고 네. 그다음에 그게 셔틀 외교가 그런 식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호응을 안 하면 셔틀 외교가 사실은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생각보다 빨리 답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 어떤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슬픈 네. 역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름의 그 한일 관계 개선에 그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일본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와서 호응하려고 하는 게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외부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노력의 그 시작점을 알렸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협력의 지분을 갖는 이런 협력을 만들어낸 지분을 갖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당 부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리고 이 교도통신의 이 일본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답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 공동 발표를 발표 때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안 않았죠. 했죠. 예.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지금의 어떤 담론이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상 변경을 하는 국가는 그게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됐든 간에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시도를 하는 국가를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지 중국을 핀포인트식으로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과 소통할 분야는 소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중국이 전향적으로 정책과 의도를 바꾸게 되면 그 이상의 협력도 가능하다는 내재적인 메시지를 계속 가져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답변에 대해서 뭐 중국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예민한 반응이 나왔었는데 오늘 나왔던 이런 이야기들 중국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좀 어떤 톤으로 들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번에 그 상징성과 어떤 모멘텀 교두보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 굉장히 컸던 회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기존의 발언을 뛰어넘는, 즉 중국 입장에서 우려를 더할 수 있는 용어라든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 메시지 관리를 이제 안정적으로 잘했고 그 메시지 관리가 사실은 첫 단계에서 실패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이 힘들게 만든 장치가 제대로 가동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까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서 메시지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답변을 하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첫 번째 질문 중에 이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발자취에 대해서 좀 말을 해달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법무부에 대답할 것이다라고 해서 좀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디테일 지금은 이제 정상이 만나서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그 세부적으로 나머지 그림을 채워가는데 어떤 그 역할을 부여해 준 측면이 있다. 예. 정부 네. 부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정상이 또 너무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사실은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너무 지나치게 탑다운으로 되면 중간중간에 어떤 그 허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예.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냐라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 발언들 이제 국내 이제 국민들도 보고 있고 찬반 여론들도 있는데 그걸 좀 의식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오염수 발언은 이제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보다는 국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야 되는 그런 차원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은 기존의 정부가 계속 취해왔던 입장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고 보고요. 16일에 사실은 오염수 관련해서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회의. 예. 이번에 의제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상회의 이틀 전에 실무회의를 했다는 것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요구를 일본이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합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지금 한국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본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한국의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이게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과정에 참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그게 또 대통령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발표에서 뭐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 관련 내용이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새 정상이 서로의 이제 교류와 화합 등을 많이 강조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부분이 북한에게는 또 어떻게 들릴 수 있고 또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볼까요?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신냉전 구도를 지금 막 역이용해서 북핵을 고도화하는 것을 넘어서 예.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핵 도발을 한다. 핵 도발을 한다고 하면 뭐 핵실험도 있을 수가 있고 탄도미사일 뭐 발사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데 아직 7차 핵실험은 안 했지만 준비를 네. 해놓은 상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핵 도발을 한 건데 이때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이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두둔이었는데 예.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북중러의 그 결속력을 강화하는 건데 이번에 한미일 반대급부로 강화되면서 그런 결속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의주시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1박 4일 미국 순방 일정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어제 10시 20분에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후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기념 촬영을 한 뒤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1시간 5분여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미일 정상이 오찬을 가진 뒤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 20분여 가졌고요. 조금 전 보신 이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한미일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성격이었는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성격이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한미일 정상회의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도전에 능력과 의지를 같이 겸비한 3개 국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기반에는 물론 북핵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데 북핵만이 아니라 북핵을 뛰어넘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책임 있는 국가들이 나서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이것을 단초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다양한 어떤 연대들이 만들어져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